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간 연장되고 기본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특히 영화관, 목욕장, PC방 등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는 행위,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함성을 지르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식당, 카페에 여럿이 가면 대표로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모두가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며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1년여 임기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해 부동산 시장에 불안만 키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구미에서 숨진 3살 아이와 행방불명된 아이가 태어난 직후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인 성모 씨가 체혈 검사 직전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 여론을 이끌었던 조혜연 바둑 구단을 연결해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는 신형 전술 유도탄이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고 평양에 머물렀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에서 발사한 발사체는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 2기가 동해상 600km 수역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면서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무기체계 개발은 우리의 군사력 강화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들을 억제하는 데서 커다란 우위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형 전술 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개량한 것인데, 시험 발사를 통해 개량형 고체 연료 발동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적어도 활공 도약형 비행 방식의 변칙 궤도 특성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KN-23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당히 군사력을 과시했는데 그 과시했던 근거를 공개된 사진에서는 제대로 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이 드는 겁니다. 순항미사일부터 해가지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점점 이제 도발의 강도를 느끼면서 미국의 의도를 계속 확인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험 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고, 대신 군사 분야 오른팔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지켜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신 평양에서의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여객버스 시제품을 직접 타보며 대량 생산을 지시하는가 하면 평양 대동강의 지류라고 할 수 있는 보통 강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해 과학자와 유공자에게 선물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행적으로 추진하되 올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성과 도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수위 조절과 관련해서는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대응 수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확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관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 외에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새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막으려는 정부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신형 호위함의 이름을 천안함으로 소개한 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과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다 눈 감은 서해 수호 영웅들을 추모하는 날. 올해 6번째를 맞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 행사는
처음으로 서해 해상작전을 총괄하는 해군 2함대 사령부 함상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NSC 상임위원회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을 향해서는 우리나라는 방어에 충분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단단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023년 진수하는 신형 대구급 호위함의 이름이 천안함으로 결정됐다는 사실도 직접 공개했습니다. 천안함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작전은 물론 대지상전도 수행할 수 있는 2,800톤급 주력 호위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천안함 역시 영웅들과 생존 장병들의 투혼을 담아 찬란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서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도발로 생명을 잃은 장병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장병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국민 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자 안보라며 서해 수호의 정신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고 기소 여부에 대한 권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4시간에 걸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예, 표결에 참여한 위원 14명 가운데 8명이 수사 중단, 6명이 수사 계속의 표를 던져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이 권고됐습니다. 그러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7명으로 동수가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규정에는 주임 검사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수사팀은 심의위 의견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 최강이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만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내놨습니다.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특히 북한 문제는 최상위 외교 과제로 동맹과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으며 외교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교는 북한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not going to happen on my watch,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grow and expand. 또 남중국해와 타이완, 홍콩, 신장 위구르 등의 사안에 있어 중국이 책임지도록 미국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이 최종 목표라는 점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사.7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을 맞아서 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층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지세가 약한 지역을 위주로 훑으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서울시장 후보들 서로 유세 전략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박영선 후보의 오늘 동선을 보면 청년층에게 사실상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신촌과 이대, 홍대거리, 연남동 등 젊은 층이 자주 가는 지역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 후보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새로운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들어 일자리 만드는 건 자신 있다고 강조하고 청년 월세 지원 확대와 창업을 위한 출발자산 지원 공약을 설명하며 청년 표심 얻기에 힘썼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것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다만 오늘이 서해 수호의 날인 만큼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는 분위기를 고려해 조용한 유세를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강북 지역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 오늘은 W자 동선으로 이동하며 유세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 후보가 돈 지역들을 보면 박영선 후보가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였던 구로를 비롯해서 대부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송파와 용산 지역에서는 주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세를 펼치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5번은 집값이 올라간 것은 정권 초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권유를 들은 척도 하지 않은 100%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라며 공세를 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에는 이런 동네들이 많습니다. 수백 군데 있어요, 이런 데가. 그런 데를 전부 계획을 세워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내일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인데요.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골목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한 뒤 송파구를 찾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학생 간담회 이후 홍대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공동 유세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상대 후보 흠집내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해 기네스북 수준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영춘 후보 친형의 땅 특혜 매매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어색한 분위기 속에 부산시청 앞에 함께 섰습니다. 두 후보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1년을 앞두고 피해자 일상 회복에 나서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어느 후보님이 되시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가 뜻을 모은 건 이 순간뿐. 상대에 대한 의혹 제기와 공방은 더욱 가열됐습니다. 부산의 총출동에 김영춘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부각하며 표결집에 나선과 동시에 저희들은 김영춘 동지와 함께 내주쯤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기본 계획에 착수할 것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맹폭을 쏟아부었습니다. 1일 1의혹이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새로운 흑역사를 써가는 박형준 후보는 부산 시민을 부끄럽게 할 최악의 후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 친형의 땅 특혜 매매 의혹으로 막공세를 폈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 진구청이
김 후보 친형의 땅을 매입해 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했는데 김 후보의 측근이 구청장으로 당선된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공직자 이해 충돌 내부 거래이고 때문에 김영춘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지방선거 전 구청의 매입이 결정됐고 행정 절차를 거쳐 선거 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특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흑색 선전에 나섰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궐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 후보 흠집내기 경쟁이 더 부각하는 상황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지지율 조사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줄곧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포함해 박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차상은 기자가 대표적인 의혹들을 정리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 일광면에 있는 건물과 토지입니다. 박 후보는 토지만 신고하고 건물은 누락했다가 고의 누락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신고했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45억 8천여만 원에서 48억 1천여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해온 고급 별장을 실수로 재산 신고 누락했다는 박형준 후보의 해명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 후보를 향한 의혹 가운데 상당수는 이처럼 부동산에 집중돼 있습니다. 해운대 LCT 아파트 2채를 배우자와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데 특혜 분양 의혹과 함께 지금 시세로 4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게 됐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 후보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LCT에 조형물을 납품했고 이건 역시 특혜일 것이라는 의혹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박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회 안 레스토랑을 지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관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 후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은 문제를 제기한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 등을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박 후보는 자신을 향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흑색 선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도의 정치 공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기된 사안들 가운데 구체적인 팩트로 들어가면 사실이 맞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박 후보는 출마 이후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해명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공세는 선거 막바지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과거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독재자, 치매 이런 거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죠. 지난 2019년 개천절 집회에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실까요? 독재자 문재인의 눈에는 우리는 짓밟아도 뭉쳐서 싸우지도 못하는 2등 국민 찌질한 루저이기 때문입니다. 중증 치매 환자 독두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우리는 점잖게 내년 4월까지 기다려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범죄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통령에 대한 모욕을 넘어 질병과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장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 후보,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 그 정도 말도 못하느냐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입니다. 제가 연설할 때 이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야당이? 네, 오 후보의 발언에 인권단체들,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모욕하는 잘못된 비유라며 정치인들의 혐오 표현 자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편의점을 방문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죠. 박 후보는 점주에게 심야 시간 무인 점포 운영을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자리 구하기 힘든 청년들을 우롱하는 행태라며 아르바이트는 달나라에서 하고 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박 후보, 이 점포의 이익을 늘려 아르바이트생과 공유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라며
무식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논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범 그 스마트 상점을 보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주인들이 일자리를 굳이 줄이지 않아도 네. 그 자신들의 어떤 경영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데이터는 스마트 공장에서도 나와 있고요. 국민의힘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네. 저는 정말 그 의문이고요. 단일화 과정에서 거친 감정 싸움을 벌였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세훈 후보의 유사 현장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하지만 안 대표의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김 위원장이 자리를 뜨면서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오늘은 김 위원장이 아예 안 대표를 향해 별의 순간 놓쳤다며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발언까지 내뱉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솔직히 여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나 모든 점에서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자질이 있다고 내가 스스로가 확신을 가졌으면 내가 안철수 후보 단일화하는데 찬성도 했을지도 몰라요. 2011년도에 안철수 씨의 별의 순간이 그때 떴어요. 국민의 지지도가 근 40% 가까이 됐을 때예요. 그때 그 순간을 놓쳐버린 거죠. 단일화 이전에는 날선 공방을 폈던 안 대표. 이번에는 선거가 급하니 별말 안 하겠다. 직접적인 대응은 피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이번 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 역시 부동산입니다. LH 사태와 후보들의 각종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또 부동산 관련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임기는 사실상 1년 조금 넘는데 이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공약들일까? 공약이 그냥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세대학교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여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격하는 것 같고 예. 야당 쪽에서는 도대체 부동산 제대로 정책을 펴질 못하고 엉망 무능력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냐 아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느끼시기에도 부동산이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 같습니까?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보실 겁니다.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나 공직자, 공무원 일부 그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LH 사태 그분들이나 또 지금 후보자로 나서신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의 어떤 좀 투명하지 못한 부동산 어떤 이런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둘 다 똑같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그 박탈감은 뭐 똑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LH 사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속하게 그 빨리 대책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믿을 수 있을 만큼의 정리한 어떤 결과를 좀 보여주시고 또 3기 신도시하고 이사 대책을 좀 차질 없이 진행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또 이 의혹을 받는 두 후보께서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해명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된 정책 공약을 한번 먼저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받고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라는 공약과 함께 반값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뭐 초과이익 환수다, 안전진단 강화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못하게 방해하는 제도들만 잔뜩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하지만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거예요. 결국 얘기는 큰 흐름으로는 대규모 공급하겠다. 예, 근데 맞습니다.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봐 주시죠. 일단 박영선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활성화의 어떤 수준을 기존의 어떤 정책에서 조금 더 완화해서 좀 활성화 수준에 멈추는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지금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수준에까지 이런 민간 위주의 어떤 형태를 좀 말씀을 주셨고
또 반값 아파트를 이제 박영순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기존에 서울시 내에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부지가 이제 지어진 것들이 한 30년 넘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한 20곳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토지임대부로 해서 건축비만 하고 조금의 조경비를 해서 평당 1,000만 원, 반값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반값보다 더 저렴하겠죠. 지금 서울시 평균에 비하면 그런 정책하고 뭐 안심주택 30대 뭐 이런 거 던지셨고요. 공공좀 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제 민간 위주로 좀 가죠. 재개발 재건축을 그대로 가자 이런 표현을 쓰셨고 뭐 7층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7층 규제 완화하고 35층도 층고를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죠. 안정화가 아니라. 그래서 공급이라는 면에서는 뭐 인정되나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너무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좀 수위를 조절했으면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 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붙여드리고 싶은데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나 이쪽에서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인데요. 이 그대로 맡기다 보면 우리가 기억에 나실 게 이렇게 강화된 이유가 그 재개발 조합장님 분들하고 또 이렇게 건설사들하고 비리 때문에 이 90년대, 2000년대 때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강화가 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공급 부족의 어떤 단초가 되니까 그걸 좀 잘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요건이 강화된 거지 뭐 못하게 막거나 이런 적은 없는 전혀 그런 건 말씀이죠.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30만, 36만 뭐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뜻은 똑같은 것 같고 다만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이 그동안 여권이 해오던 게 있으니까 공공주택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고 뭐 물론 오세훈 후보는 민간한테 다 맡기고 규제만 확 풀어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30만, 36만 뭐 사실 숫자가 비슷한데 이게 서울시장이 당장 해낼 수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이제 국민들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이분들이 6년이라는 기간이라는 산정을 하면 계산이 맞습니다. 두 분 다 던지신 것들이 디테일하게 더 짜놓으셨어요. 뭐 1년에 2만 3만이라서 뭐 재건축 재개발은 18만 5천 원. 근데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중에 반은 이미 이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조합들이 진행하는 것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이제 맞춰보는 것들인데 6년을 계속 한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나 이제 다음에 시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 허탈하다는 얘기도 제가 많이 듣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분이 되시던 간에 다음에 또 재선이 되신다라면은 가능한 수치로 이제 계산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큰 무리는 없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장이 되어서 휘하 공무원들에게 자기 어떤 취지나 정책 방향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의회 만나서 설득시키고 하다 보면 벌써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하나 초언드릴 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그걸 심사를 하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던 도시의 관리계획상 어떤 층고를 풀던 도시계획위원회가 박원순 시장의 임기 시절에 2020년에 위촉이 됐어요. 근데 기간이 2년입니다. 임기 연한이.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되셔도 만약에 되신다 하시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그 30분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박원순 시장께서 1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성향 자체가 설득하는데 조금 시간이나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쪽으로 만약에 넘어간다고 한다면 방향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진짜 일일이 다 설득을 방향성은 좀 맞춰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분이 되던 간에 일단 안정성과 뭐 혁신 쪽인데 그 좀 잡음이 날 수 있는 좀 시끄러울 수 있는 환경은 이제 오세훈 후보 쪽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당 후보로서는 지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아픈 부분이 집값은 제대로 못 잡은 것 같고 또 하나 또 세금은 세금대로 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원망도 많은데 박영선 후보가 세금 확 낮추겠다고 속히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그동안의 흐름하고 좀 다르거든요. 두 분 다 말씀 던지신 거 보면은 서울시장님은 서울시를 관리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팩트를 들어가면 다 법을 고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도요. 시장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건의를 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오세훈 시장님이 되신다 하시더라도 법을 고쳐달라고 또 설득을 하셔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하에 대한 것은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6억 이하까지만 지금 재산세 경감이나 이제 그 충격 때문에 좀 완화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범위를 넓히자는 뜻 같아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정청이랑 조율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금 인하나 이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은 이제 권하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후보가 이렇게 부동산에 열을 올리다 보면 도심의 35층 높이 제한은 그냥 다 풀리겠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아, 그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35층. 왜냐하면 우리 강변에서 이제 한강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오세훈 후보가 고층을 처음 던지셨고, 예. 이번에는 이제 이사대책의 변창흠 장관께서 이제 고밀도 개발 뭐 얘기 던지셨잖아요. 잠실주공 2단지가 그 조건부 재건축으로 가운데만 50층을 하고 나머지는 좀 저층을 해서 균형을 좀 맞춘 형태 외에는 전부 35층 하기에는 이제 힘든 것이 뭐냐면요. 예. 뉴욕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형태가 허드슨강이 있고 강변에서 일단 떨어지고 그쪽에서 고층을 지을 경우에는 그 짓는 고층 지역의 어떤 원래 단지의 4분의 1이나 50%를 시민들한테 회수하는, 이제 환원하는 형태로 허가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강변은 공공재라고 보는 거죠. 강 주변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5층을 올린다는 것이 경관이나 이런 강의 어떤 구조와 이런 걸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전제하에 가능하지, 안 돌려주고 그 단지들의 수익만 창출하는 형태가 되면 시민들의 어떤 영풍을 좀 알 수도 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에 네. 전세값도 그렇고 좀 집값이 오르는 거는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네.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뭐 두 당 후보들이 불을 지피고 하면은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들썩이는 거 아닙니까? 예, 들썩이는 분위기는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그동안 4년 동안 계속 정책을 계속 던졌잖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연말 기준으로 국회 작년 국회 때 통과한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이 예. 다 완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 효과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순간적으로는 일시적 반등이 뭐 불가피합니다. 두 후보 다 완화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 매도하거나 환경 속에서 매입하는 입장에서 예. 여건이 지금 강화돼서 됐기 때문에 투자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대출도 좀 규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나 제가 볼 때 이사 대책이 아마 조금 있다 이제 확정돼서 발표될 것이고, 예. 그리고 LH 3기 신도시에 대한 그 정비를 하시고 나서 LH 사태 정리와 함께 같이 발표할 것 같아요. 예. 그럴 경우에 사전 분양이 이제 7월 1일이지 않습니까? 불과 이제 2개월밖에 안 남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 올리면 보선 결과가 어느 분이 되던 간에 1, 2개월 정도 약간 반등이 있을 수 있으나 예. 사전 분양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분위기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과 함께 신도시 분양이라는 물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제 다시 또 변곡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 정도 얘기를 꺼냈고 네. 한 사람은 그냥 다 풀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하는 공약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예전에 뭐 뉴타운 개발이나 이때 막 광풍이 부는 것처럼 다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 오세훈 후보께서 그쪽을 이제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일단 집권 여당이 일단 다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년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력하고 할 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뭐 잘 타협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을 안 바꾸겠다고 한다라면 이 어떤 뉴타운 광풍 이런 것을 네. 일으키기에는 조금은 여건이 좀 뭐 이렇게 탐탁치 않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뭐 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막 던지지만 맞습니다. 예. 전문위원회 있고 시의회 있고 또 그렇습니다. 국회 있고, 그래서 사실은 넘어야 할 산이나 거쳐야 될 어떤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뭐 그때그때 사람들 잘 지켜보면서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로 나와 결론 내리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검찰 수사심의위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끝에 심의위원 과반수가 수사 중단에 표결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한 위원 14명 가운데 수사 계속 여부 안건에 대해 8명이 부동의를, 6명이 동의를 한 겁니다.
수사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긴 했지만 찬반 의견이 꽤 팽팽했던 건데요. 실제 기소 여부, 즉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7명으로 같은 수가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심의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한 지 보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제보와 함께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법적 처치 외에는 불법 투약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는데요. 이후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 소집을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수사심의를 소집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수사심의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심의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서도 수사심의를 신청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받아냈는데요. 당시 검찰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권고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전직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행복청과 세종시청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행복청장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건설업자 일가족이 인천과 부천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오전 10시쯤 정부 세종청사, 경찰 수사관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전임청장 A씨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수색은 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 세종시청 A씨 자택까지 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최고 자리로 차관급입니다. A씨는 재임 중이던 지난 2017년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 연기면 누락리에 아내 명의 땅 2필지를 사들여 3년 만에 40% 넘게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시철도 예정지 땅을 산 포천시 공무원 박모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9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속된다면 LH 관련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인천경찰청은 건설업자 일가족의 투기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피의자 주거지를 포함해 5곳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3개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신도시와 부천 대장지구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 가족이 짧은 기간 동안 땅 10필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자가 아내와 자녀 등 3명과 함께 매입한 땅은 매입가로만 86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업자가 LH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찬입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부동산 비리 수사가 국회의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토지 거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3,500제곱미터에 달하는 경기도 화성의 도로 없는 땅. 지난 2015년 10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엔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가 있어서 개발 호재를 노리고 맹지를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 의원은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 대비 차원에서 샀다고 해명했지만 개발 제한구역 안 맹지라 건물 하나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맞습니다. 건축물이 안 돼요. 공작물도 안 되고요. 가설 건축물도 안 되고. 경찰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양 의원이 피의자 신분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부천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는데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가까워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국회의원 누구라 이게 섰다는 것만 알고 있어. 남자분도 오셔갖고 힘들어. 오늘도 와서 물 주고 가던데. 서 의원은 공동 지분을 가진 지인이 땅을 관리하고 있고 신도시와 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개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신도시 지정과 전혀 무관하며 2015년 당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투기 정황이 확인된 국회의원은 3명이지만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차명 거래나 소유 등 의원들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수사선상에 오를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세종시 의회 의원이 부인 이름으로 세종시의 땅을 산 뒤 도로 포장 예산을 편성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부인 명의로 새로 산 땅의 가격을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원식 세종시 의원이 새로 부인 명의로 신고한 세종시 조치원읍 땅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가격은 7,600만 원.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거래 금액이 1억 3,900만 원으로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정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토지를 신규로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신고한 땅값은 취득 가격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공시가격이었습니다. 등록 대상 재산과 금액, 취득 경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성실 등록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고 및 시정 조치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자기의 그 재산을 좀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허위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하게 공시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 땅을 산 다른 세종시 의원들은 실제 거래 가격대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시 의회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재산 축소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확산 우려가 크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14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키게 되면 결국 핵심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가 작동되는 체계로 강화되는데 현재의 감염 양상을 볼 때 대신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할 기본 방역 수칙을 실시해 방역 긴장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은 기존엔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작성 등 4개였으나 음식 섭취 금지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3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또 이 기본 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은 기존 24개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미술관 등 9개를 추가해 33개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 제한. 저는 이거 굉장히 막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체크를 하실 건가요?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빨리 도입해서 4차 유행에 대비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00~400명대에서 지금 400~500명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놓여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의 문제. 전문가들은 과거의 감염병 유행 양상과 현재의 추세를 볼 때 4차 대유행이 4월이나 5월쯤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백신 접종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세균 총리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물량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았습니다. 백신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접종을 자처한 겁니다. 발열 체크를 한 뒤 예진을 받기 위한 신분증 검사에서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이상 반응 등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접종을 마쳤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을 맞으시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안전한 백신으로 접종의 속도를 내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이를 위해 지역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당기는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접종센터에서 쓸 백신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2분기부터 속속 들어올 예정이던 얀센 백신도 50만 명분을 장담하기 어렵고 파이자 추가 계약분 300만 명분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조기 도입 물량도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입니다. 2분기에 이렇게 수급이 안 되면 3분기에 거의 3~4천만 명이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백신 접종이 11월까지 완벽히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들은 각국이 자국민 우선 접종을 내세우며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도 개별 계약사와 협상해서 외교적 노력까지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드디어 마스크를 벗는다는 정말 부럽다. 이런 뉴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은 전 국민의 약 60%가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접종률입니다.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상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현황입니다. 전체 인구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누적 확진자를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8배 정도 되죠. 신규 확진자 발생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한 2배 정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만 봐도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한 4배 정도는 높죠.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는데 저 정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하만 아시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입니다. 아직 마스크 못 벗는다. 자가격리 정책 변화 줄 수 없다. 실내 마스크 꼭 써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백신 접종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영국 상황을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함께 보시죠. 접종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동성 지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면 사람들이 외출도 많이 하고 카페, 식당도 많이 가고 휴가 여행도 많이 떠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영국, 이스라엘 예를 보면은 백신 접종 후에 사람들의 심리가 확 풀어지면서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다음 걸 보시죠. 누적 확진자를 그래서 끝까지 줄이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걸 보면요. 백신 접종 초기에 신규 확진자 수가 확 증가하니까 집단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정말 자발적으로 잘 지켜야만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지키느라고 힘들어도 확실히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철저히 지켜야만, 그래서 누적 확진자를 줄여놔야만 경제 회복도 그 이후에 훨씬 더 빠르다는 보고서였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구미 3살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친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서는 혈액형에 있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산부인과 의원입니다. 숨진 어린이의 친모인 48살 성모 씨의 큰딸이 3년 전 이곳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당시 산부인과 기록에는 신생아의 혈액형이 A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모인 큰딸 부부에게서는 A형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석 씨가 신생아 체열 검사 전 자신이 낳은 아이와 큰딸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석 씨가 3년 전 출산을 앞두고 개인용 컴퓨터로 셀프 출산과 출산 준비를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석 씨가 혼자 출산했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체포된 석 씨는 지금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3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물론 자신이 딸을 출산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데. 다른 아이는 어디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친모 석 씨의 거듭된 부인에도 아이를 바꿔치기 한 시기와 장소까지 특정됨에 따라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후성준입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모녀 관계인 여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어젯밤 8시 반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A씨를 살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아파트에는 모녀 관계인 여성 3명이 숨져 있었고 A씨는 스스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자 길을 걷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에게 침을 뱉고 커피를 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직장도 잃고 코로나로 밖에 나가지 못해 불만이 쌓여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야심한 시각,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길거리를 다닙니다. CCTV 화면에서 사라지더니 곧 다시 모습을 나타냅니다. 최근 창원에 사는 젊은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32살 A씨입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길을 걷거나 버스 정류장에 혼자 있는 여성에게 침을 뱉고 커피 같은 액체류를 뿌린 뒤 달아났습니다. 여성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집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갔습니다. 침만 듣고 갔으면 그냥 기분 나빴을 상황인데 이제 약간 제 반응을 보려고 집 앞까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라도 또 다음에 또 올까 봐. 경찰에 신고된 것만 18차례. 여성만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피해 대부분은 10대에서 20대였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자전거 일부는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코로나19로 불만이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출입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불만이 쌓여서 그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였다고. 경찰은 폭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에서도 계란 등으로 만든 가짜 정액을 여성 몸에 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그간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온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놓고 미흡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또 나옵니다. 이번 법안 처리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리고 여론을 이끌었던 조혜연 바둑 구단을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토킹 피해로 한 1년 고통을 받으셨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용기 있게 또 피해 사실을 알리시고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아무튼 덕분에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됐습니다. 이 소식 들으시니까 어떻든가요?
네, 지난 1년 넘게 이제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프로기사 조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는 워낙 이제 경찰에서도 별로 이렇게 조처를 안 해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예. 이제 언론 인터뷰를 마다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0년간 통과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사실 이번 법안이 아닌 이전의 법으로 따진다면은 아무리 스토킹을 해도 그냥 경범죄였죠. 10만 원 이하의 경범죄 정도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스토킹은 확실하게 징역형을 살 수 있는 범죄로 명문화가 됐습니다. 또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응급조치도 들어갔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저의 스토커의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경범죄에 그쳤었고요. 예. 제가 당했던 고통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처였는데 이번 가장 큰 의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전에는 경찰이 스토킹을 당했다고 제가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별로 무엇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저한테 어디 맞았냐, 뭐 폭행을 당했냐, 폭행 당하고 뭐 와라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피해자분들한테 힘을 실어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다 알아서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제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으면 그 가해자한테 바로 전화해서 그러면 당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마시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일단은 경찰에서 도와주시니까요. 그게 엄청나게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피해를 지금 받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도 받으시면 바로바로 경찰한테 연락해서 긴급 조치를 먼저 받도록 해야겠군요. 근데 처벌이 좀 그래도 약하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감사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약하다고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스토커들은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막 뭐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 무슨 살해 위협까지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 스토커한테 큰 충격을 줄 정도로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박죄라든지 그 업무 방해 혹은 이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이용 시 좀 더 높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는요. 계속 지속 개선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그런 의견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가 반드시 처벌을 원한다고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또 뭐 증거도 수집하고 피해자한테 아직도 좀 짐이 무겁다. 이런 것들을 피해자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시나요? 여성단체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당해보니까 이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피해자가 본인이 나서서 가해자에게 당한 것을 그대로 모아야 되더라고요. 사실은 주변인이나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법정에 나가서 그 스토커 가해자를 만났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몸도 많이 안 좋았고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다 모아야 되는 구조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사회에서나 이제 주변에서 좀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또 이렇게 직접 증거를 모으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제 증거가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더 증거를 모을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청은 뭐 오는 9월에 스토킹 처벌법 시행되는데 그 전에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어떤 안전망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네. 네, 경찰청에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제가 이제 스토킹을 당한 후에 신변 보호를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그 신변 보호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경찰차가 제가 다니는 길 구석구석을 이제 순찰을 해주시고 또 실제로 좀 스토커가 그 이후에는 확실히 좀 행동을 덜 한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지속적인 이제 관찰, 보호, 이런 것들이 피해자에게 크나큰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힘을 주십니다. 네, 확실히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법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또 각성하는 계기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현 구단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 엘라베마주 북부를 토네이도가 강타해서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집 지붕이 날아가고 나무도 뿌리째 뽑힐 정도로 위력이 강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거센 빗줄기에 와이퍼도 속수무책입니다.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듯 삽시간에 각종 잔해가 저 멀리 쓸려 내려가고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곳곳에서 나뒹굽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도 뜯긴 집. 평화롭던 마을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엘라베마주 북부를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최소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1,200여 명이 거주하는 오하키 마을의 피해가 커서 사망자가 모두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도 피해는 적지 않았습니다. 주택 붕괴나 파손 피해가 속출했고 전기도 끊겨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You see the bed frame? Yeah. I was out there watching the president on TV. There was about a minute left. He was just about to finish, and the power flickered off. 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추가 희생자나 부상자가 없는지 수색 중입니다. 주 당국은 대피소를 열어 이재민들을 받고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엘라베마 지역 160km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토네이도의 영향으로 미시시피주 동부와 조지아주 서부, 테네시와 켄터키주 일부가 번개와 홍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막히면서 국적선사인 HMM 컨테이너선 한 척도 인근 해상에서 대기 중입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태가 길어질 경우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수에즈 운하를 완전히 가로막아버린 에버기분호. 컨테이너 2만여 개가 실린 배의 선수 부분은 모래제방에 박혔습니다. 세계 교역량의 12%를 담당하는 핵심 통로인 수에즈가 막히면서 해상물류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던 HMM의 컨테이너선 그단스크호도 수에즈 운하 입구 쪽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HMM은 일단 기다려본 뒤 소속된 해운동맹과 논의해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9천여 킬로미터를 돌아가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도 2척 정도가 진입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우회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고요. 이번 주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에 우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박 부족으로 세계적인 해상물류 대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사고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수에즈 운하 사고로 시간당 4억 달러, 약 4,500억 원어치의 물류 운송이 지체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태가 길어질 경우 빨리 보내야 하는 화물을 항공편으로 옮기면서 해상운임뿐 아니라 항공화물 운임도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보궐선거에서 정치권에서 계속 막말이 나오고 있다고 앵커 리포터로 전해드렸는데 6192님,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막말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 조심합시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유튜브에서 메리골드님,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절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최대 5년 말고 더 법이 강화되기를 바라면 욕심일까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코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9330님, 벚꽃이 피기 시작한 가운데 주말과 휴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봄꽃 나들이는 비대면으로 즐깁시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순국한 지 111년 되는 날입니다. 경기 남양주에는 역사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나라를 빼앗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서 선열들의 고귀한 헌신과 마음을 배우는 훌륭한 교육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바람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것은 너의 길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